제 이름은 김지우입니다. 점장인 최민석이 저에게 죽어가는 아버지는 자기 알 바 아니라고 말하던 그 순간, 제가 알던 제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섞인 휴게실에 서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제 존재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주문을 뱉어내는 그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3년 동안 커피와 국밥을 나르느라 얼룩진 유니폼을 입은 채였죠. 저는 한국대학교 병원 247호실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는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딱 일주일만 휴가를 달라고 이 남자에게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최 점장은 스케줄표에서 눈길조차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대타를 구하든지 아니면 그만두세요. 지우 씨 개인 사정은 내 알바 아닙니다. 그 말은 마치 폭주하는 KTX가 탈선하여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믿었던 제 모든 신념을 들이받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명절 대목에도 쉬지 않고 일했고 다른 직원이 아플 때마다 대타를 뛰었으며 불평 한마디 없이 야근까지 도맡았습니다. 그리고 그 보상이 고작 이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제가 7살 때 집을 나간 후 홀로 저를 키우신 아버지, 그 조용한 남자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싸구려 넥타이를 맨 이 인간은 제 가슴이 산산조각 나는 것보다 주말 점심 피크타임의 인력 공백을 더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음에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누군가가 쓰레기 취급하며 무시해버린 경험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버지에 대해 알게 된 사실과 그 점장에게 저지른 일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수의 정의를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상상보다 훨씬 더 뒤틀린 결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식당을 걸어 나왔습니다. 주방 쪽에서 최 점장이 이 바닥에서 다시는 일 못하게 해주겠다, 무책임한 인간이라고 소문을 내주겠다며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무시했습니다. 저는 곧장 병원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아버지는 희미해져가는 생명의 리듬에 맞춰 삑삑거리는 기계들에 둘러싸여 누워 계셨습니다. 김상훈 씨, 우리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부터 제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집에서 재택근무로 지루한 정부 관련 숫자 노름을 한다고만 하셨습니다. 항상 비좁은 임대 아파트에서 여러 대의 모니터 앞에 구부정하게 앉아 계셨고 10년 넘게 똑같은 셔츠 3벌을 돌려 입으시는 분이셨습니다. 아버지는 화요일 아침 제가 거친 손을 꼭 잡고 있는 가운데 숨을 거두셨습니다. 간호사는 평온하게 가셨다고 했지만 삭막한 병실에서 제 모든 버팀목이 사라져버린 순간 평온이라는 단어는 불가능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3일장을 치르며 감당할 수 없는 장례 비용과 씨름했습니다. 아버지의 부고 소식에 진심으로 충격받은 몇 안 되는 옛 동료들의 전화를 받았고 시급 1만 2천 원을 받는 제가 어떻게 병원비와 월세 그리고 앞으로의 생계를 감당해야 할지 막막해했습니다. 빈손은 초라했습니다. 아버지의 옛 직장 동료 몇 분, 그리고 항상 텔레비전 소리가 크다고 불평하시던 옆집 박할머니가 오셨을 뿐입니다. 하지만 눈에 띄는 조문객들도 있었습니다. 값비싼 맞춤 정장을 입은 세 남자가 빈소 뒤편에 서서 조문도 하지 않고 자기소개도 없이 저를 날카롭게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려 하자 그들은 정중히 목례만 하고 설명 없이 사라졌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월요일에 다시 출근한 것은 악몽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식당은 똑같은 모습, 똑같은 냄새, 똑같은 소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최 점장은 카운터 뒤에 서서 태어날 때부터 그랬을 것 같은 비열한 비웃음을 띠고 있었습니다. 동료 직원인 혜진 언니와 소영이는 안타까운 눈빛을 보냈지만 감히 최 점장의 눈밖에 날까봐 제게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다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었고 최 점장을 거스르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문 단말기를 챙겼습니다. 근처 공사 현장 인부들과 출근 전 직장인들이 밀려들 아침 러시아워를 예상하면서요. 하지만 무언가가 달랐습니다.
주방 직원들이 자꾸 정문 쪽을 힐끔거렸고 혜진 언니는 불안한 표정으로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보였습니다. 세련된 네이비 정장을 입은 남자가 입구 쪽에 서서 마치 감시 카메라처럼 식당 내부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국밥이나 커피를 마시러 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존재감은 손님들이 숟가락질을 멈추고 돌아보게 만들 정도로 압도적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저에게 꽂히자 얼굴에 짧은 인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김지우 씨. 그의 목소리는 제 이름을 수년 만에 처음으로 중요한 단어처럼 들리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끄덕였습니다. 기름 얼룩과 헤어진 옷단이 있는 싸구려 폴리에스테르 유니폼을 입은 제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울지 갑자기 의식되었습니다. 국세청 조사사국 강국장입니다. 잠시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 말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았습니다. 국세청 조사사국. 기업들의 저승사자라 불리는 곳. 저 같은 식당 알바생과는 아무런 접점이 없을 것 같은 고위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때 최 점장이 진상 손님을 대할 때 쓰는 느끼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 옆에 나타났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지우 씨가 부친상을 당한 지 얼마 안 돼서 좀 감정적이거든요. 강 국장은 끓는 물도 얼려버릴 듯한 차가운 눈빛으로 최 점장을 쏘아보았습니다. 아니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지우 씨, 밖에서 따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앞치마를 풀고 그를 따라 나갔습니다. 최 점장은 물 밖으로 나온 붕어처럼 입을 떡 벌린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죠. 우리는 국장의 관용차 뒷좌석에 앉았고 그는 서류 가방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굵은 글씨로 적힌 문서들을 꺼냈습니다. 부친께서는 우리 국세청의 가장 유능한 비공식 디지털 포렌식 회계 전문가였습니다. 그가 말을 시작하자 제가 알고 있던 현실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김상훈 씨는 지난 15년 동안 탈세 의혹이 있는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비밀 감사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의 작업은 너무나 철저하고 체계적이어서 우리는 그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모든 기소 전략을 세웠습니다. 저는 문서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수백억 원대의 사건 파일에 아버지의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셔츠를 입고 점심으로 땅콩버터 샌드위치를 드시던 그 조용한 남자가 제가 알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계셨던 겁니다. 지금 지우 씨가 일하는 이 회사 강 국장은 식당을 가리키며 계속했습니다. 한울푸드 서비스가 부친의 마지막 임무였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 8년 동안 조직적으로 법인세를 포탈해 왔습니다. 부친께서는 모든 것을 기록하셨죠. 유령회사, 역외계좌, 직원급여 조작, 팁 횡령, 근로시간 조작. 그가 수집한 증거만 있으면 경영진들은 수십 년간 감옥에서 썩게 될 겁니다. 세상이 기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직원들의 돈을 훔치는 범죄자들에게 커피를 가져다 바치고 있었고 아버지는 그들을 파멸시킬 사건을 비밀리에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강 국장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부친께서는 보안에 대해 편집증적일 정도로 철저하셨습니다. 모든 조사 결과를 암호화해서 암호화폐 지갑에 저장해 두셨는데 그 접근 키는 오직 본인만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아파트와 컴퓨터를 샅샅이 뒤졌지만 키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부친이 돌아가시면서 8년치의 증거가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만약 그는 제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지우 씨에게 그 파일에 접근할 방법을 남기지 않으셨다면 말이죠. 저는 집 책상,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앉았던 그 자리를 떠올렸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숫자와 코드로 가득 찬 공책들, 날짜와 무작위 알파벳이 적힌 USB 드라이브들, 그리고 안방 옷장 뒤에 숨겨진 번호를 몰라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는 금고. 남기셨을지도 몰라요.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강 국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지우 씨, 그 파일에는 총 600억 원에 달하는 탈세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만약 그것을 복구할 수 있다면 부친의 노력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기업 비리 중 하나를 심판할 수 있습니다. 600억 원. 그 숫자는 천문학적이었고
불가능해 보였으며 시급 몇천 원과 유통기한 지난 빵으로 연명하던 제 세상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파일들을 찾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의 구현이죠.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협조에 대한 막대한 포상금도 있을 겁니다. 그날 오후, 저는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사는 기분으로 식당에 복귀했습니다. 최 점장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감시했습니다. 왜 정부 관료가 일개 알바생을 불러내 사담을 나누는지 궁금해 미칠 지경이었겠죠. 저는 기계적으로 커피를 따르고 주문을 받으면서 아버지에 대해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기억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버지의 의자에 앉아 처음으로 그의 작업 공간을 제대로 들여다보았습니다. 공책에 적힌 것들은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패턴, 수열, 그리고 그 논리를 이해하는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는 수학적 진행이었습니다. USB 드라이브에는 아버지의 자필 노트에 있는 특정 항목과 일치하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금고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데는 3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제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딸이라고 하셨는데 정답은 바로 눈앞에 숨겨두셨더군요. 아버지의 생신, 제 생일, 그리고 어머니가 우리를 떠난 날짜, 우리 삶을 형성했던 날짜들이 순서대로 조합되어 있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제 이름이 정성스럽게 적힌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편지에는 24개의 알파벳과 숫자가 혼합된 시퀀스가 적혀 있었고 각각 회사 이름이 라벨링 되어 있었습니다. 한울푸드서비스는 리스트의 17번째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 준비를 하면서 모든 것이 변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제가 상대하는 놈들이 누구인지, 이 음모가 얼마나 깊은지 정확히 파악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무시했던 디테일들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가 재정난을 겪고 있다면서 최 점장이 차고 다니는 명품 시계, 공식 장부에는 절대 기록되지 않는 현금 매출의 처리 방식, 식자재 납품업자라고 보기엔 너무 험상궂은 남자들과 사무실에서 갖는 늦은 밤의 회합들. 혜진 언니는 야근 수당이 급여 명세서에 찍히지 않는다고 했고 소영이는 4대 보험료는 떼어가는데 정작 공단에 조회해보면 가입 내역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주방 직원들은 정규직 혜택을 피하기 위해 쪼개기 계약을 맺고 있었지만 스케줄은 항상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시간만큼만 교묘하게 짜여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스케줄표, 포스 POS기 기록과 실제 매출의 불일치, 실제 유동인구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게 신고된 손님 수,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분명히 잡아냈을 모든 디테일을요. 장례를 치르고 3주가 지났을 때 저는 아버지가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는지 그 규모를 이해할 만큼 충분한 증거를 모았습니다. 한울푸드 서비스는 단순히 세금을 떼먹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직원의 임금을 조직적으로 착취하면서 장부를 조작해 겉으로는 합법적인 기업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다른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이 증거를 굳이 국세청에 바로 넘길 필요가 없다는 것을요. 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 저는 한울의 최대 경쟁사인 태산그룹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몇 달 전부터 우리 지역으로 확장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한울의 매장들을 인수하려 여러 번 시도했지만 경제신문들이 규제상의 복잡한 문제라고 부르는 이유로 매번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저는 그 복잡한 문제를 영원히 제거해주는 대가가 누군가에게는 얼마나 가치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태산그룹 본사 인수합병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1시간 후 저는 태산그룹의 전략기획이사인 박지영 이사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날카로운 인상의 여성으로 제 제안을 듣는 내내 제가 무엇을 내밀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듯 집중했습니다. 정리해봅시다. 그녀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김지우 씨는 한울을 연쇄부도와 형사처벌로 몰아넣을 수 있는 문서를 가지고 있고 그 증거를 당국 대신 우리에게 넘기겠다는 거군요. 적절한 대가만 지불된다면요? 맞습니다.
생각해둔 금액이 있습니까? 600억 원. 그들이 체납한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는 금액입니다. 박 이사의 눈이 살짝 커졌지만 웃거나 보안 요원을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물었습니다. 왜 하필 그 금액이죠? 그게 정의의 가격이니까요. 우리는 이 시간 동안 협상했습니다. 박 이사는 변호사들, 임원들, 그리고 제가 모르는 직함의 사람들과 통화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우리는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태산그룹은 아버지의 증거 자료에 대한 독점 접근권을 얻는 대가로 저에게 600억 원을 지급하고 법적 절차는 그들의 사업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서가 마무리되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계속 식당에서 일하며 최 점장이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고 임금을 떼먹는 꼴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세상이 곧 무너져 내릴 거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였죠. 저는 매일 아버지를 생각하며 과연 아버지가 제가 꾸미는 일을 찬성하실지 궁금했습니다. 아버지는 15년 동안 공적인 정의와 법적 절차를 믿으며 정부를 위해 완벽한 사건 파일들을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고독하게 죽어가고 그의 딸이 인간 쓰레기 같은 매니저에게 최소한의 연민을 구걸할 때 공적인 정의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입금 알림이 울린 날, 저는 마지막 근무를 위해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최 점장은 여느 때처럼 찌푸린 얼굴로 카운터 뒤에서 현금 시제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아마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얼마를 슬쩍 할 수 있을지 계산하고 있었겠죠. 저는 손에 종이 한 장을 들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점장님, 드릴 게 있어요. 그가 짜증 섞인 얼굴로 올려다보았습니다. 빨리 해. 바쁜 거 안 보여? 저는 카운터 위에 서류를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한울 푸드 서비스의 조세 의무 관련 규제 준수 문서 인수 명목으로 태산그룹이 600억 원을 송금했다는 영수증이었습니다. 최 점장은 종이를 한참 동안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혼란해서 이해로, 그리고 다시 공포로 바뀌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게 뭐야? 점장님네 회사를 최대 라이벌에게 팔아넘긴 영수증이에요.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우리 아버지가 모으신 탈세, 임금 체불, 사기 혐의에 대한 모든 증거를 샀어요. 내일 아침이면 그들은 모든 자료를 검찰에 넘기고 수사에 전적으로 협조하는 대가로 면책 특권을 요구할 거예요. 최 점장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국세청 조사국을 위해 일하던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셨어요. 지난 2년 동안 당신들이 저지른 모든 범죄를 기록하셨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정부는 그 파일을 잃어버렸지만 제가 그걸 찾아서 당신들이 밀린 세금 액수만큼 받고 태산그룹에 팔았어요. 종이를 쥔 최 점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이 뼈저리게 다가온 것이죠. 회사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것뿐만 아니라 가장 큰 경쟁사가 모든 증거를 쥐고 법적 절차의 타이밍을 조절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가 우릴 죽였어. 그가 신음하듯 내뱉었습니다. 제가 벌인 일의 규모를 드디어 깨달은 것이죠. 아니요. 저는 마지막으로 앞치마를 풀며 정정해 주었습니다. 당신들이 스스로 자살골을 넣은 거죠. 난 그저 심판이 휘슬을 불게 했을 뿐이에요. 저는 출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최 점장은 그 영수증이 마치 시한폭탄이라도 되는 양 움켜쥐고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 계획의 진짜 묘미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으니까요. 6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태산그룹 법무팀은 조직적인 조세 포탈 증거를 발견한 양심적인 경쟁사로서의 입장을 표명하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들은 법 집행기관을 돕는 시민의식 투철한 기업으로 포장되었고 언론은 그들을 영웅으로 띄워주었습니다. 반면 한울은 기업 부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수요일이 되자 검찰 수사관들이 한울의 전국 17개 지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컴퓨터와 회계 장부가 압류되었고 최 점장의 직속 상사였던 지역 본부장을 포함해 임원 3명이 구속되었습니다.
직원 스케줄 조작법과 현금 횡령법을 최 점장에게 가르쳤던 그 본부장은 이제 징역 20년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통쾌한 부분은 최 점장이 자신의 법적 책임이 단순히 직장을 잃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 과정이었습니다. 현장 관리자로서 불법 관행을 실행하고 허위 세무 문서에 서명하고 직원들의 팁과 수당을 개인적으로 착취한 그는 개인적인 중범죄 혐의로 인생이 완전히 박살날 처지에 놓였습니다. 저는 그 주 내내 흩어진 한울의 전 직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혜진 언니는 한울이 문을 닫으면서 건강보험을 상실해 두 아이를 부양하기 위해 트럭 휴게소 식당에서 2교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소영이는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짐을 싸서 부모님 댁으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주방 이모님들은 퇴직금도 못 받고 쫓겨나 일용직을 전전하고 계셨습니다. 한편 저는 조용히 복수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 통장에 꽂힌 600억 원은 발사 명령을 기다리는 핵무기 같았습니다. 따뜻한 남쪽 나라로 떠나 평생 호의호식하며 살 수도 있었습니다. 최 점장이나 한울, 그리고 이 기업 전쟁에 희생양이 된 사람들을 잊어버리고 말이죠. 대신 저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만한 일을 했습니다. 저는 김상훈 노동인권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서비스직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노동법 위반에 맞서 싸우는 법률 지원 단체였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활동은 실직한 한울 직원 전원을 고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헐값이 아니라 그들의 진짜 가치를 반영한 연봉으로요. 혜진 언니는 운영팀장이 되어 상상도 못했던 연봉을 받으며 다른 싱글맘들의 고용 문제를 상담해 주었습니다. 소영이는 기록관리 팀장이 되어 노동자들에게 위법행위 채증 방법을 교육했습니다. 주방 직원들은 현장 조사팀을 꾸려 악덕 업주들의 식당과 매장에 잠입해 위장 취업을 하며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3개월 만에 우리는 지역 내 12개 악덕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체불임금과 미지급 수당 20억 원 이상을 받아냈습니다. 안전수칙 위반이나 성희롱을 신고했다가 보복당한 노동자들이 우리에게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고용주들이 두려워하고 노동자들이 신뢰하는 조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관심은 여전히 최 점장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의 법적 문제들은 고인물의 박테리아처럼 증식했습니다. 조세 포탈과 사기 혐의로 형사 기소, 임금 체불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 고발, 전 직원들의 떼인 돈을 받기 위한 민사소송까지. 변호사 선임 비용만으로도 그는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방청석 맨 앞줄, 그가 저를 볼 수 있는 곳에 앉아서 말이죠. 말 한마디 없이 그저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그의 잔인함이 어떻게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는지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제가 피고인에게 위압감을 준다며 입정 금지 신청을 냈지만 판사는 공개 재판의 원칙을 들어 기각했습니다. 형사 재판이 진행되면서 한울의 사기 행각 규모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유령 회사, 조세 회피처, 4대 보험 미가입을 위한 직원 기록 조작 등 2,000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정부의 기소는 전적으로 아버지의 증거에 의존했기에 저는 핵심 증인이 되었습니다. 증언대에 설 때마다 저는 아버지가 위독하실 때 최 점장이 휴가를 거부했던 일, 가족보다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하지 않으면 자르겠다고 협박했던 일을 빠뜨리지 않고 언급했습니다. 배심원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최 점장을 경멸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민사재판 중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 점장 측은 그가 단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 중간 관리자였으며 법적 의미를 잘 몰랐다고 발뺌하려 했습니다. 저는 그 변명마저 박살낼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단의 조사를 통해 최 점장이 운영 비용 절감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아왔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직원들의 팁을 가로채고 야근 수당을 떼먹고 복리 후생을 거부할 때마다 그의 지갑이 두둑해졌던 겁니다. 그는 시키는 대로 한 게 아니라
도둑질로 이득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구형 단계에서 이 증거를 제시하며 최 점장이 최저임금을 받는 직원들을 착취해 챙긴 보너스가 7천만 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판사는 이를 극도로 악질적이라고 질타하며 그에게 징역 8년에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습니다. 감옥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민사소송 판결로 확정된 배상금만 3억 원이 넘어 사실상 파산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차는 압류되었으며 퇴직연금까지 추징당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아이들을 데리고 연고도 없는 지방으로 떠나버렸습니다. 남편의 악명으로 인한 수치심을 견딜 수 없었으니까요. 형이 확정되고 6개월 후 최 점장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감옥에서 생각할 시간이 아주 많았던 사람의 정돈된 필체였습니다. 반쯤은 고백이고 반쯤은 변명이며 반쯤은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가난하게 자라 자신의 삶에서 무력감을 느꼈고 직원들 위에 군림하면서 처음으로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고 썼습니다. 제 휴가 요청을 거절한 건 순전히 악이었으며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남에게 똑같이 돌려주고 싶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편지는 자신이 겪은 일이 과연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으로 끝맺었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재단의 확장에 집중했습니다. 우리는 인근 3개도에 지부를 열고 기업 비리 전문 노무사와 변호사를 고용했으며 노동자들이 부당 행위를 기록하고 증거를 모으는 법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탐사보도 전문 기자들과 협력해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는 기업들을 폭로했습니다. 한울이 무너지고 2년 후 우리는 지역 전체에서 150억 원이 넘는 체불 임금을 받아냈습니다. 기업들은 우리 재단의 조사를 피하기 위해 알아서 관행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김상훈 재단이라는 이름만 나와도 임원들은 고용 규정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가장 짜릿한 순간은 태산그룹이 잠재적인 문제를 상의해 왔을 때였습니다. 그들이 인수한 구 한울 매장의 일부 관리자들이 새 직장에서도 똑같은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최 점장과 그 윗선에게 훈련받은 이들은 회사가 바뀌어도 정직하게 일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우리 사업장을 완전히 깨끗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박 이사가 말했습니다. 재단에서 우리 그룹의 고용 관행을 전면 감사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동의했지만 조건을 걸었습니다. 발견된 모든 위법 사항은 태산 측의 의사와 상관없이 당국에 신고할 것, 피해 직원들은 전액 배상의 위자료까지 받을 것,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할 것. 박 이사는 즉시 수락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준법, 비용을 쓰는 것이 제2의 한울 사태를 막는 것보다 훨씬 싸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감사 결과 옛 한울 출신 관리자들이 있는 3개 지점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태사는 그들을 즉시 해고하고 피해 직원들에게 2억 원을 배상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제안을 해왔습니다. 박 이사는 우리 재단의 활동을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태산그룹이 노동 인권을 존중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얻고 싶었던 거죠. 윤리 경영이 돈이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저는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우리 조사의 독립성은 절대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만약 태산이라도 공정 고용 약속을 어긴다면 가차없이 수사하겠다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년, 김상훈 노동인권재단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두려운 시민단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노동자들을 위해 500억 원 이상을 환수했고 수십 개의 불법 사업장을 폐쇄시켰으며 23명의 악덕 기업 임원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가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 모든 걸 보고 뭐라고 하셨을까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15년 동안 공적인 정의만이 유일한 길이라 믿으며 묵묵히 일하셨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공적인 정의도 길을 찾기 위해 도움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국세청 조사관의 딸이 기업의 라이벌에게 증거를 팔아넘겨야만 범죄자들이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복수란 인내와 계획,
그리고 개인의 고통을 시스템의 변화로 승화시키려는 의지가 필요한 법입니다. 저는 최 점장의 편지를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감상적인 이유가 아니라 이 일을 왜 계속해야 하는지 상기시키기 위해서요. 그의 편지는 자신의 무력감을 감추기 위해 타인을 짓밟고 권한을 책임감이 아닌 학대의 도구로 쓴 자의 민낯을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에는 최 점장 같은 관리자, 한올 같은 기업, 그리고 절박함을 이유로 도둑질을 정당화하는 자들에게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그들과 싸울 무기를 주셨습니다. 저는 그 무기를 쓸 것입니다. 떼먹힌 돈이 1원까지 모두 반환되고 위반된 법이 집행되며 이익이 인간의 존엄성보다 중요하다고 믿는 고용주들에게 맞서 싸워줄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모든 노동자가 알게 될 때까지요. 재단의 새로운 조사 대상은 조직적인 임금 체불과 성희롱이 보고된 한 대형 호텔 체인입니다. 우리가 확보한 증거는 단순한 노동법 위반을 넘어 정경유착과 조폭까지 연루된 거대한 비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피해자와 수백억 원의 비자금이 얽힌 우리 재단 역사상 가장 큰 싸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차가운 감방에 있을 최 점장을 생각합니다. 아마 슬퍼하는 알바생에게 던진 무심한 잔인함이 어떻게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었는지 곱씹고 있겠죠. 자신이 겪은 일이 합당하냐고 물었었죠.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는 자기가 남에게 준 것과 똑같은 대접을 받았을 뿐입니다. 단지 제가 거기에 복리 이자를 쳐서 돌려줬을 뿐이죠.